오늘 아침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를 직접 찾아와 추경안을 설명하며 무려 30조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편성한 배경과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눈에 띄는 건 대규모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적 설계, 그리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빚잔치식 재난지원금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추경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왜 이 시점에, 왜 이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 박수영 의원이 경고했던 과거 이재명의 먹튀성 예산과 어떤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이재명의 말, 과연 지금의 선택이 국가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은 국회를 찾아 자신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자칭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이재명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연설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 국민 15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 쿠폰. 이재명은 마치 모든 문제 해법이 돈풀기인 양 추경안 상당 부분을 소비 쿠폰에 몰아넣었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8조 원 확대, 각종 현금성 지원과 장기 연체 채권 탕감까지. 듣기엔 솔깃하겠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경제의 약인가 독인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추경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총 13조 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도 8조 원 확대 발행, 국비 6천억 원 추가 투입으로 할인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자, 도대체 이런 방식의 전 국민 돈풀기가 경기 부양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맥락도 위기 수준도 다릅니다. 지금은 감염병 재난이 아닌 구조적 침체와 물가 불안, 공급망 문제라는 복합적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쿠폰 뿌리면 경기가 산다, 살아난다 라는 20세기식 발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재정정책은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구조적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현금 살포가 지나고 나면 다시 침체 국면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날 시정연설이 발표되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투자실장, 행정 1부지사를 지낸 인물로 이재명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재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2021년 이재명이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무차별 살포하고는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발행한 지원금은 세 차례에 걸쳐 총 2조 7천억 원, 이중 1조 9,500억 원이 빚이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기금을 거치후 상환 방식으로 끌어다 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0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즉, 현금은 내가 뿌리고 빚은 다음 사람이 갚아라 라는 이재명식 재정정책, 이번 중앙정부 차원의 추경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산이 부족하니 일부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실질적인 긴축이나 재정 건전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보여주기용 투명 재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 이재명은 2023년과 2024년 2년간 8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인정했습니다. 거기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결손이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수 기반은 손대지 않고 여전히 확장 재정과 현금 살포만 고집하는 모습은 도저히 책임 있는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재명 정권이 이미 여러 곳에서 빚 갚기 유예, 장기 연체 채권 탕감, 그리고 취약 차주 채무 면제 등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들으면 서민을 위한 대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적,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다수의 국민들의 상대적 바탈감은 물론이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채무 불이행을 일반화된 리스크로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가계대출 심사 기준은 더욱 까다롭고 강화되고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 취약층을 돕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고립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국채 이자 상승,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까지 겹치게 된다면 단순한 민생 대책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연설에서 이재명은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라며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를 민생과 연결지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강성좌파 인사의 기용, 규제 강화, 시장 개입 강화 등 이것들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내수 침체의 주범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선동 주장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12.3 사태와 내수 경기 위축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제 분석은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연설에서 해당 사태를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선동적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정작 그 사태의 정치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언어이며 국정의 책임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외교, 국방, 안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총론 수준에 그쳤고 오로지 내수 소비만 부각됐습니다. 경제 전체를 보는 총체적 리더십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연설에서 실용정부를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실용정부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과 기업 활력 회복,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은 소비 쿠폰, 채무탕감, 지원금 같은 자극적이고 단기적인 방식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장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방식은 선심성 예산과 일시적 현금 살포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은 한두 번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번은 달콤할지는 몰라도 경제라는 긴 호흡의 레이스에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지난 코로나 전국 당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지원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번 추경 연설은 마치 돈으로 민심을 사겠다는 듯한 고전적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포장돼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매우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의문스러운 이 예산안, 과연 국회가 이대로 통과시켜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재정만능주의와 현금 살포 정책이 반복된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국가신용 붕괴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정치적 인기 영합성 복지 정책과 무분별한 화폐 발행, 과도한 국가 부채가 누적되면서 결국 경제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원칙적인 재정 원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파 진영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식 재정 운용은 과거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이며 앞으로 더 큰 국가 부채라는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은 그 패턴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